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십니까? 이 인걸 지령의 고장 이 함안에 와서 또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고 발표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그 발표할 분은 송암 박재현 선생입니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놀리나? 한개 값부렸다. 송암 박재현의 생애와 학문을 가지고 이제 준비해봤습니다. 목차는 일단 서론하고 그 다음에 송암 박재현의 가계 및 생애를 한번 비춰보고요. 그 다음에 송암 박재현의 학문적 경향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송암 박재현 선생이 살았던 중종에서 선조년간은 태계 이황, 남명조시, 율곡이 등 조선에서 뛰어난 인물들이 가장 많이 배출되었고 이들에 의해 조선의 성리학은 눈부시게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16세기는 살인파 등장이 본격화되는 이른바 목릉성세로서 조선의 성리학이 아주 최고도로 발달했던 시기입니다. 불 꺼버려 그냥 이거만. 그러나 이 시대의 정치 상황이 이 훈구파와 살인파의 격한 대립으로 단파 싸움과 사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그 혼란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들은 하나둘 조정을 떠나서 살림에 은둔하여 어지러운 세상을 벗어나 자연에 묻혀 도학의 뜻을 펼치려는 새로운 문사들이 일어나 조선의 산수를 성리학의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송암 박재현 선생도 이런 부류에 속하시는 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송암 16세기 중반까지 경세적인 측면으로 발달하던 성리학은 치인 중심으로 흘렀고 또 사화를 거치면서 수기가 강조되는 수신, 처세, 경 위주로 발달되어 갔는데 이런 중에도 성리학은 꾸준히 발달했으며 성리학의 발전을 위한 중종시대 주자대전의 간행 사업은 꾸준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자대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자대전이 1543년에 간행되는데 바로 송암 박재현 선생이 22세 나이에 이 책을 1543년에 읽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난명하게 그 성리학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종은 조선 성리학을 발전을 위해 가지고 그의 회심작 주자대전을 조선의 살림사에 널리 배포했습니다. 그 이후 조선 선비들의 학문적 동향은 어떻게 변화되나요? 주자대전 한 책이 조선 선비 사회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 컸습니다. 훌륭한 책 한 권은 한 시대의 문풍을 좌우했습니다. 이 시기 주자대전의 간행은 조선의 학문을 중흥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조선의 유품을 진작시켰으며 조선의 문풍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를 계기로 16세기 퇴계와 난명을 거치면서 조선 성리학은 최고의 절정에 이릅니다. 문풍은 이미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문학의 향유 방식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해가지고 신선한 구상과 기발한 상상력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16세기 성리학이 최고 절정기에 이르는 그 원동력의 중심에는 바로 주자대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송암 박재현 선생님도 22세에 주자대전을 읽었으며 성리학을 더욱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송암은 35세에 학문이 어느 정도로 성숙한 이후에 15세 아래인 황암 박재인 선생과 함께 남명 조식의 문화에 나가게 됩니다. 박재현은 남명 문화 근문제자, 월담 정사연, 수단 최은경, 또 각재 하항 등 이들과 서로 도의로서 사귀고 서로 학문으로 토론하며 학문을 위험화했습니다.
조선 전기 성리학자들의 나열해 볼 때 그의 학문이 차지하는 역사적 시점이나 또 학문적인 가치는 그냥 간과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조선 전기 16세기의 성리학의 발전적인 부분에 송암 박재현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연구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는 강직하고 올곧은 학자의 길을 걸었던 인물이지만 한 번도 역사 속에서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역사 속에 묻혀있는 선비들의 학문과 사상을 발굴해내고 그들이 전 생애를 바쳐 실천해온 학문과 사상을 천양하고 그 가치를 분석하여 그의 학문적 위상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 번도 논문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송암 박재현의 성리학자적인 생애와 학문을 연구하고 분석해가지고 그의 학문적 위상을 제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의 가계를 보면은 앞서 허건수 선생님께서 상세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송암 박재현의 자는 맹사고 호는 송암, 본관은 경주인데 경주 박씨는 신라 시조 박역것의 후손으로 상고 세계에서 분정한 파사왕 계통이에요. 경주 박씨가 파사왕으로부터 25대 손이 박재상이고 박재상의 21대 손이 이제 박도덕을 중조로 하고 있습니다. 경주 박씨는 고려조 명문으로 본관은 경주이지만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옮겨 대대로 고관대작을 지내면서 영화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던 중조 박도덕의 11세 손 박양 선생이 함안군 서부 광평리 백이산 아래로 오게 되면서부터 이제 함안의 털을 잡게 된 것 같습니다. 박양의 호는 추호이고 또 지편전 학사로서 세종 29년에 사마시에 합격했고 또 문종 1년에 문과에 급제해가지고 단종 1년에 지편전 저장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보면은 이 그 홍문관 저장랑이라 그러는데 홍문관은 내 저장랑을 두게 된 거는 1463년. 그러니까 이제 이 박양 선생이 그 은거한 이후의 일이 되는데 보통 지편전에 이제 저장랑을 뒀기 때문에 이 뒤에 사람들이 지편전의 전신이 바로 홍문관이었다. 이래가지고 홍문관 저장랑으로 이제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는 지편전 저장랑이 최종 벼슬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해놓은 거죠. 만년에 경상남도 함안의 서쪽 광평리 백이산 아래 응하여 스스로 절개를 굽히지 않았는데 이 당시 지은 시가 이제 많은 논문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 동로 김시습과 함께 수양산에 있었던 것. 굳은 층성 높은 절개 가을서리같이 늠름했다. 백이산 고사리를 이제는 누구와 더불어 갤 건가. 시냇가 고마정에서 홀로 마음 아파하노라. 이렇게 번역해봤습니다. 백이 숙제가 또 이제 고면에 나오는 거죠. 고마이 간이라 그래서 말고삐를 붙잡고 전쟁을 나가게 못하도록 주왕을 정벌하러 가는 거. 그걸 딱 그런데 그 고마를 딱 따와가지고 고마정 또 위에 백이 이렇게 해서 아주 잘 조화를 시켰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전부 함안에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의 아들 이제 명기가 군수가 되어 나갈 때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논문 발표할 때는 존칭을 생략하거든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했는 건데. 그래서 한강 정구가 사실 한강 정구는 나이 차가 많이 납니다. 저 뭐냐면은 송암보다 한참 후배죠.
고을원으로 있을 때 특히 공을 인물지에 기록한 것은 그의 저리를 칭송하는 뜻에서입니다. 이후 충신 열사들이 대를 이어 나왔습니다. 이분이 곧 박재현의 6대조 할아버지이자 경주박씨 저작공파 파조가 되는데, 그의 아들 박명기는 송암 박재현의 고조 할아버지고, 박명기는 문과에 급제해가지고 신천군수 합천군수를 지냈으며 천성이 아주 고상하고 정중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신천군수 시절에 여시향약을 시행했다. 여시향약이란 게 참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지금 선비 정신에서 가장 올바른 정신을 본받는다면 아마 하나를 지적해라 하면 저는 향약을 지정하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죠. 이렇게 해서 고을 풍속을 순화시켰고 유풍진작에 공이 많았습니다. 이런 공로로 왕으로부터 청백리 표창을 받았어요. 또 증조 할아버지는 박정화이며 그는 선문학으로 덕행과 학문이 뛰어나고 마음과 뜻이 바르고 큰 뜻은 송나라 범위문과 같이 되기를 바랄 것이요, 또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여조경을 사표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송대의 성리학자들을 모범으로 유풍진작에 힘쓴 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림들은 청백리 집안에 또 군자가 나왔다. 이렇게 칭송했다고 합니다. 박재현의 할아버지 박유공은 성균진사였고 가풍을 이어받아 곱고 엄하며 경전의 뜻을 밝히고 실천하는 데 능했다고 합니다. 박재현의 아버지는 유일로 청거돼 가지고 능참봉을 지낸 모함 박희삼이시고, 또 소학동자라 칭할 정도로 행동거지가 법도에 많았습니다. 공은 효행으로 등용되었으며 성리학의 서적을 깊이 탐구하였고 또 정조의 학문에 침잠했습니다. 남명조식과 굉장히 친한 사이였고, 이로 인해 후에 두 아들이 남명의 문화에 소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철성이시로 부제하 이윤의 딸과 또 진주광시로 부사지 강신범의 딸입니다. 그의 가계를 살펴본 결과 저작공 박왕이 계유정난 때 보여준 충성과 절이, 또 그 아들 박명기가 군수 시절에 보여줬던 청백리 정신, 또 그 아들 박정화가 보여준 군자적인 면모와 효행,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대대로 이어져오는 아주 충효지가였다. 경주박씨 저작공파는 대대로 성리학을 가학으로 이어온 지조와 절개가 우뚝한 집안이었고, 또 학문과 덕행으로 벼슬이 끊어지지 않은 충효가 출중한 선비의 가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송암의 생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송암의 생애는 송암집에 있는 연보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송암 박재현은 바로 1521년 10월 10일 이제 함양군 서쪽 광평리 사저에서 탄생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좀 두각이 남달랐고, 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봐도 우리가 요즘도 그렇잖아요. 다 인물이 상이 다르다. 4세 때는 아버지 모항공이 인의예지하고 효제 충신 8자를 가르쳐 주었는데 곧바로 뜻을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맹자 진심장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이 앙자가 여기에 내가 빨간 줄을 다 이게 옛날 어른들이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 지금 사주팔자를 따져가 보시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부 경전에서 이름을 따왔는데 박왕은 바로 여기서 따온 것 같아요. 인의예지. 예. 자, 그래서 나이 5세에 같은 또래 아이들과 이제 놀 때도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태가 그냥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세에는 아버지 모항공이 역사 속의 인재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한자도 빼지 않고 외웠다. 또 성품이 영특하고 지혜로워서 책을 한 번 보면 문득 암송하고, 또 7세에는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으며
아버지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쇠소응대하는 것이 마치 성인 같았다고 합니다. 송함은 전형적인 사대부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성리학을 공부한 부친 모함 박이삼 형제들 사이에서 사대부의 유교적인 교양을 쌓으며 자랐습니다. 송함은 8세에 가학의 전통에 따라 소학을 읽었습니다. 아까 허건수 스님께서 이제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대대로 소학을 전부 다 읽었더라고요. 소학으로 무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안의 교육 방법은 8세에는 무조건 소학을 읽는구나 이런 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송함은 어려서부터 글씨를 익혀서 9살 때 벌써 필법이 정벼져 있는데 특히 작은 글씨를 잘 쓴 걸로 이름이 났는데 하루는 사방 한치 정도의 종이에 100여 자를 쓰니 옆에 있는 객이 보고 있다가 9살 아이의 필세가 정밀함이 이와 같더니 이는 천재로다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드리니 고인 중에 뜰개 하나에 국템이란 4글자를 썼다고 하니 나와 같은 자는 천재가 아닙니다. 나와 같은 자는 그 재주에 미칠 수 없으니 부끄럽습니다. 이 9세 아니가 이렇게 처세하는 것이 송함은 어려서부터 아주 좀 성숙했던 것 같습니다. 송함이 10세에는 대학을 스승도 없이 혼자 읽고 문을 훤히 깨우쳤고 11세에는 논어를 읽었고 12세에는 맹자를 읽었고 13세에는 중용을 읽었습니다. 송함은 13세 때 벌써 소년기에 사서를 모두 읽겠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학문이 급속도로 나아갔음을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또 14세에는 바위 소나무를 보고 시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송이죠. 이게 바위의 소나무, 푸른 소나무 추운 겨울에도 홀로 빼어나니 너희 마음 굳고 확실하여 풍속을 또 옮길 수가 없구나. 세한연우의 지송백지 우조라는 그 주제의식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시가 송함의 절개를 나타낸다고 동료들이 비평하고 있습니다. 또 송함은 이 시기에 시 짓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송함은 이 시에는 경전이 바탕되어 형상화되는 것이 나타나는데 사서의 기초가 탄탄하면서 사서를 바탕으로 확장되는 지식이 급속도로 불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송함 박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영특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또 가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성실하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15세에는 선생이 이제 내 나이 이미 15세 지학에 미쳤으니 지학 지기가 혼몽하고 유약하여 아직 뜻을 세울 수가 없으니 이것이 공부자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하여 드디어 전력을 다하여 독실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또 40세에는 부동심 이걸 또 써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공자의 그 나이관 이거를 바탕으로 철저히 실행해 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세에는 아버지가 위독하자 지극정성으로 돌보았고 그의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효행을 보호하며 자랐기 때문에 송함은 효도를 매우 중시하며 자랐습니다. 18세 겨울에는 진양정시, 좌성지, 정향의 딸과 혼인했고 선생은 효성이 남달리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19세에 그 문제작 자호사를 지었다고 하죠. 반포 보은하는 까마귀를 우아하여 지은 것으로 효행을 비유하는 시인데 당시의 선비들은 송함의 효는 자모사에 다 있다 할 정도로 당시의 영남 선비들에게 회자되었던 것 같습니다. 20세에는 어머님 강씨의 병이 위중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들여 수개월 동안 희생을 시키니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서 타고난 효성이라고 칭송했다고 합니다. 21세 아들 태를 낳았는데 아까 이라고 하기도 하고 태라고 하는데 이게 또 하게 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함은 22세 특히 1543년인데 이때 우리나라가 성리학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속 맴돌기만 하던 성리학이 주자대전 이 주자대전에는 뭐가 실려 있었냐면은 주자가 제자들과 주고받았던 편지 그러니까 학문을 토론했던 거하고 특히 주자의 시문이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백록동규 같은 그 서원도가 들어있어 가지고요 우리나라의
그 이후 서원이 발달되기 시작했고 또 주자의 시문을 보면서 그 이후 무의구곡 뭐 운곡 26영을 비롯한 그런 작품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우리 선비들이 자연관을 보는 새로운 자연미의 새로운 발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그만큼 이 주자대전을 22세 청년기에 독파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유학사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선생 23세에 정서관을 보았는데 정서관이 한번 보고 경주 박씨의 이제 인재로 파악해가지고 해종 생현 이렇게 경주 가문들을 칭찬했습니다. 선생 24세에는 근사록을 이루었는데 이 책은 송대의 성리학자 주돈이, 정호, 정의, 장제 4명의 이제 이 의론 가운데서 뽑아 편찬한 건데 주자와 여조금이 편찬한 성리학책입니다. 송함은 여기에서 심경을 더해서 읽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송함은 이때부터 성리학을 독하게 공부했으며 이로 미뤄보아 송함은 성리학에 정통한 큰 학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5세 되던 해에는 중종이 승하자 단을 설치하고 북쪽 궁궐을 향해 이제 이 분향하고 상을 마칠 때까지 소복을 입고 행동하였다. 그는 고지식할 정도로 예를 엄격히 지켜가는 사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겨울 을사사화가 일어나 선량한 선비들이 참하고 벌하자 선생은 애통해하면서 나라에서 선비를 기르는 정치가 없음을 통탄하며 드디어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운둔하여 성리학 공부에 치중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아우 박재인은 벼슬에 나가는 공부를 했는데 이때부터 박재인은 성리학에 그냥 진보를 하는 것 같아요. 28세에는 무안공이 권원동 참복으로 옮기자 또 모시고 나왔고 또 29세에는 가을이 부친의 명으로 향시에 나갔는데 이 장원을 했는데 또 예부의 격식이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축출당했어요. 그 뒤로부터는 과거를 절대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30세에 부친 모함 선생이 사직하고 사자로 돌아가자 어버이를 곁에서 모시면서 기쁘게 해드렸고 31세에 춘추 삼전을 읽었고요. 송함은 끊임없이 독서를 하는 선비였습니다. 32세에 황함 선생이 17세가 되어 학문이 독실해지자 선생은 책상을 나란히 하고 학문을 강구하며 형제간에 훈지를 번갈아 불며 화랑하게 책을 읽고 언하여 정호 정의의 형제의 기품이 있었다라는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송함은 15살 아래 총명한 황함이 학문이 성숙되자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며 서로 학문을 연구하였습니다. 형제간의 우애가 좋다는 칭송이 당시 영남 선비사회에 자자하였다고 합니다. 34세에 주역을 읽었는데 이로써 선생의 학문은 더욱 성숙된 것 같았습니다. 송함은 35세에 부친의 명을 따라 황항모가 함께 남명 조시그 문화에 집지합니다. 박재인이 남명에게 나아갔을 때는 학문이 성숙한 35세의 나이였고 황함은 20세였습니다. 36세 3월에 봉성을 지나다가 서암 정지린을 방문하고 절구 한 편을 지어줬는데 이때 주고받았던 것이 문집에 있습니다. 또 37째 아들 태를 서암 정지린의 문화에 수업을 받도록 해줬습니다. 38세에는 주자가래를 강습했어요. 송함은 모든 예를 주자가래에 따랐으며 당대 유학의 종주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송함은 주자를 사숙하다시피 했습니다. 39세에 덕산의 근문제자들과 더불어 도에 대해 토론했는데 이 1561년을 남명의 그 생애에서 찾아보니까 이때 비로소 산천제를 처음 짓고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 또 나아가서 강의를 들었더라고요. 그럼 첫째 제자죠. 남명은 덕산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산천제 주련을 보탰죠.
봄산 어디엔들 꽃이 없을까만 나는 하늘 가까운 천왕봉이 더 좋아. 빈손으로 돌아와 어찌 살리오. 저 하늘 은하수 마시고도 남으리. 이러면서 남명 선생의 이 시를 이야기하고, 남명 선생은 파릉고사 박모는 나와 난영난제다라고 할 정도로 이 파릉고사를 칭찬했는데, 파릉고사는 바로 이 파릉이라는 지명이 동정호 악양루 부군의 지명을 본딴 거라 여기에 함양이 악양루에 비견되고 이런 거를 이제 그 남명 선생이 제창한 것 같아요. 남명 선생으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들은 박재현은 남명보다는 20세나 아래였습니다. 박재현은 남명 문화에 들어오기 전에 학문의 내공이 이미 깊었다는 것이 증명되는데, 송함은 남명이 덕산에 들어오자마자 고집지하였으니 그 남명그룹의 선두제자에 해당됩니다. 이때 토론한 지우들은 수, 최영경, 각제, 항, 월담, 정사연, 또 서암, 정서관, 고산, 황기로, 이 기라성 같은 학자들과 서로 도의로서 학문을 연마하며 교류가 빈번했던 것 같아요. 특히 고산 황기로가 초서로도 유명하고 아주 큰 학자인데, 이 사람의 생애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오직 박재현의 이 기록에 고산 황기로의 그가 준 그런 필적들이 있어서 고산 황기로 연구에는 박재현의 이 문집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송함은 40세가 되어 부동심 세 글자를 써서 벽에 걸자, 또 이 고암 이정 선생이 부동심 세 글자는 부신이 있다고 했고, 송함은 공자와 논어의 예대로, 공자의 논어의 예대로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41세에 송암정사를 완공하고 이때부터 송암정사에 기거하며 강하게 열중합니다. 또 42세에는 자경시를 짓고 43세에는 도구 이재신이 방문해가지고 정사시에 문을 차원했고, 8월에는 서암 정지린이 와서 기문을 짓고, 또 44세 때는 월담 정사연, 수 최영경, 각제 하항 이 3년이 시를 다 지어줬다고 합니다. 송함은 45세에 주자 10분을 병풍에 서서 항상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었고, 1567년 봄에는 효경론을 지었습니다. 이때부터는 강학기에 접어든 거죠. 47대는 손자에게 가학의 전통에 따라 소학을 읽게 했고, 48세 때는 사물자매를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송함의 학문이 집약되어 있는데, 49세 때 유일로 청거되어 내구미화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또 청거되어 성공 가감역에 제수되었으나 부친의 명으로 이제 나아갔지만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또 사직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올린 사직표가 또 문집에 남아 있습니다. 50세 11월 14일에 아버지 모암공이 돌아가셨는데, 퇴계 이황 선생이 그때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또 퇴계 이황 선생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퇴계와도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남명하고 이렇게 그때는 좀 이 서로가 좀 자유로웠던 것 같은데, 후세 학자들이 자꾸 이 각박하게 평가하거든요. 선생 52세 때 3년 동안 염악살이를 하며 상사가 아니면은 밖에 나오지 않았고, 이때 스승이었던 남명 선생도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 부고를 듣고 통곡하며 심상의 죄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3세 때 담세를 마치고요. 54세 때 이제 훈설이라고 이제 훈자설, 자식을 교육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소학의 구사, 구용을 요철해서 좀 응용한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송함은 55세 8월 25일 이제 고정명합니다. 돌아가십니다. 평생을 성리학에 바친 공로로 평천서원에 배양됐고 송함집이 전합니다. 이상으로 송함의 박재현의 가계와 생애를 이제 이 송함문집 근일에 있는 연보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송암 박제는 일생을 성리학 연구에 바쳤으며 학문과 유풍 진작을 위해 성실하게 살았던 참된 학자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송암 박제의 학문적 경향을 살펴보면요, 송암 박제는 평생을 성리학을 위해 살았는데, 우리 조선의 성리학이 무엇 때문에 우리 조선 500년 동안 그렇게 성리학에만 몰두되어 있는지, 성리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보자. 성리학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근사록에 있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위 천지 입심하고, 위 생민 임명하고, 위 왕성계 절하하고, 위 만세계 태평이라. 천지를 위해서 마음을 세우고, 생민을 위해서 명을 세우고, 옛 성인을 위해서 끊긴 학문을 잇고, 만세를 위해서 태평을 연다. 너무나 좋은 목표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아마 조선은 500년 동안 그 살인들이 성리학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거는 그 성리학의 목표이자 조선 살인들의 학습 목표였습니다. 조선은 도학의 나라였습니다. 성리학은 조선 문예의 풀무고 도덕 문학의 심연이다. 이렇게 조선의 문학은 성리학이 바탕이 된 도의 문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선 문사들은 시문에는 성리학의 이치가 오묘하게 실려 있습니다. 조선 성리학자들은 거의 모두가 이치의 문예미를, 이자가 이치리자입니다. 문예미학이 넘슬거리는 시문들을 문책에 남기고 있습니다. 성리학자들은 도본 문말을 주장하는데 송암 박제연도 도본 문말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문집에는 시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국솥을 맛보는 데는 한 숟가락이면 충분하죠. 솥에 있는 국을 다 먹어보고 나서 국맛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송암 선생의 시 한 수를 읽어봐도 그 맛이 드러난다. 이 정도로 송암 선생의 시에는 성리학적인 이치가 물씬 풍겨납니다. 송암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22세에 주자대전을 읽고 굉장히 얻은 것이 많고, 자기가 이 책을 구해서 읽고 새로 깨우친 바가 많았다고 스스로 수레하고 있습니다. 송암은 24세에 근사록을 읽었다고 했는데, 송암은 실제 학문에 뛰어나서 심경과 근사록 등의 근본 뜻을 구명하였고 45세에 주자 시푼을 병풍에 써서 이렇게 했는데, 송암의 학문은 수기, 친 이렇게 나눌 때 수기적인 자기를 수양하는 학문에 굉장히 치중한 것 같았습니다. 정사함이 송암 정사기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박제연의 학문적 경향이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소나무는 나무 중에 장자요, 추운 겨울에도 푸른 절개를 가지고 있다. 선비로서 뜻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소나무의 절개를 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송암의 이야기를 하고, 송암의 학문은 사물자매와 성학연원도서에서 볼 수 있고, 또 송암의 효성은 자오사 한편에 다 나타 있고, 그러면서 이 자기의 이 송암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둔세무민, 주역에 나오는 둔세무민이라고 잠룡이죠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송암 박제인의 학문적 경향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송암의 박제인은 대대로 내려오는 성리학의 가학을 이어받았고, 또 이 집은 주자를 굉장히 중시했고, 또 이 우선 가계를 살펴본 결과 경주박씨 저작공 박항이 계유정난 때 보여준 충성과 절이, 그 아들 박명기가 군수 시절 보여줬던 청백리 정신, 그 아들 박정화가 보여진 군자의 풍모, 여기에다가 가학의 전통을 계승하여
송암 박재현이 보여준 효행 등이 대대로 이어져 오는 이 경주박씨 가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암의 문집에 남아 있는 것을 보면은 3개가 들어있고 연보가 각 한 편 들어있는데 연보가 아주 중요하게 잘 들어있어요. 상세하게. 시는 한 10수 정도 되고 사, 논, 잠, 해, 표, 설 각 한 편씩. 또 권, 이는 부록으로 기가 있고 또 만사, 제문 이런 게 있으며 또 행장, 묘발명, 가장, 봉화문, 상향 이런 것들이 전부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설을 통한 수기 치인적인 공부에서 송암의 학문은 치인적인 면보다 수기에 치중되어 있으며 이런 학문적인 이론보다는 실천이 강조된 학문적 성향으로 분석됩니다. 송암 박재현의 학문은 학행 일치적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19세에 지은 자오사 까마귀를 가지고 지은 거라고 했습니다. 또 이 사물자매는 우리가 비례면 물시청 운동을 하는 굉장히 강한 선비의 실천이었죠. 그래서 이 시작, 청잡, 언잡, 동잡에다가 본인의 견해까지 곁들여서 이것을 이제 강하게 실천했던 그런 학자인 것 같습니다. 송암정사로 송암정사의 그 동료들이 지어진 시에서 이 송암 박재현 선생의 학문은 잘 드러나는데 구암 이정 선생이 저 수발에 독서하는 선비 신망이 큰 곡에 영남에 아주 높구나 궁통을 어찌 좋게 말하리요 부르의 그 3가지가 있도다 이래가지고 3가지는 입덕, 입공, 입언 덕과 공과 이제 말로 이제 되었습니다. 정사연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문장을 여사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지를 공부하는 사람. 송암정사에서 정신을 기르도다. 그 가운데 먼저 하늘의 뜻을 해득하리. 태극도서가 태극도설이죠. 태극 성리학의 책이 벽에 가득하다. 벽에 새롭구나. 이렇게 이 성리학자로서 이제 평을 했고요. 또 수단 최영경 선생은 시에서 은덕이 오직 이 지사의 어짐에 저사에서 어짐에 있으니 주인의 성의에 신이 따랐구나. 세상에 참된 일에 잡된 일에는 모두 뜻이 없고 소나무 바위 끝에 서서 늦도록 푸르르네. 이렇게 지조와 절개를 펴는 이런 것을 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제하항은 지난것이 평생 나의 인을 도와주고 정사의 높은 뜻을 기르니 정신이 모이네. 즐겨 완성하는 것은 도서뿐이니 그래서 책을 참 많이 읽었던가 봐요. 누가 이 사람의 덕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알리요. 이렇게 하면서 또 송암을 극찬했습니다. 송암은 가학의 전통을 계속하며 유학에 몰두했고 평생 성리학을 공부한 대학자였습니다. 그는 남의 글귀를 토막토막 따다 맞추는 서투른 재간을 부리는 자질구레하고 고루한 조충정각 지도가 아니라 당시 선비 중에 경전의 뜻을 밝히고 그 뜻을 밝게 실천하며 수양하던 올곧은 학자의 길을 간 경명 행수지사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은 전부 정리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